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이에요. 저는 아들과 단 둘이 사는 싱글맘이에요. 남편과는 아들이 돌도 되기 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죠. 남편에게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여럿 있었어요. 제멋대로 여기저기 씨만 뿌리고 다닐 줄 알지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짐작도 못하는 인간이죠. 게다가 제 친정은 보수적인 집안이라 남편의 불륜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려 한다며 못마땅해 했어요. 참으면 다 살게 되는 거라더군요. 그래서 친정과 연을 끊었어요. 그렇게 저는 홀몸으로 아들을 키우게 되었죠. 그렇다고 아예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와 결혼 당시 친정에서 받은 것도 있었거든요. 우선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은 빌라를 얻어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죠. 일단 생활비는 아파트 판 돈을 쪼개서 충당했고요.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도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럴 수 없었거든요. 육아와 병행하며 공부를 했고 1년 만에 부동산 중개인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을 차렸죠. 그게 벌써 30년 전 일이네요. 현재 저에게는 건물이 5채가 있어요. 제일 알짜인 한 개는 전체가 소아과, 내과, 정형외과 등 병원으로 꽉 찼어요. 다른 건물도 공실 없이 다 찼고요. 30년 동안 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다행히 부동산계에 인맥이 있는 파트너와 저도 사업 수완이 좋았던 덕에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했죠. 지금은 부동산 사무실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팔자 좋은 여편네가 돈 많다고 지 자랑질하려고 사연을 보냈나 하시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요즘 저에게는 정말 큰 고민이 있거든요. 바로 하나뿐인 제 아들 때문이죠. 제 아들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와요. 제 아들은 30대 후반이에요. 대학은 어찌어찌 서울에 있는 4년제에 들어갔지만 졸업을 하고도 남들처럼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뭘 시작해도 1년을 넘기지 못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과 심하게 싸웠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나요? 그래 건강하기만 하면 됐지 하면서 늘 포기하곤 했죠. 아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더군요. 자기가 나이 드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옷도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찢어진 청바지에 후드티를 걸치고 다니죠.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혹시나 아들이 철이라도 들었을까봐 은근히 기대를 하면서 무슨 사업이냐고 진지하게 물었죠. 술도 팔고 커피, 와인도 팔고 피자도 팔 거고요. 분위기 좋은 가게요. 요즘 20대들이 그런 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진 찍기도 좋고요. 암튼 힙한 가게를 차릴 생각이에요. 술 팔면 술만 파는 거지. 커피랑 피자는 왜 같이 파는 거니? 엄만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꽉 막혀서 뭘 모르시네. 요즘엔 하나만 팔아선 안 돼요. 믹스가 대세라고요. 도대체 뭔 소린지 못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모처럼 아들이 해보겠다기에 전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었어요. 우리 아들이 한번 꽂힌 건 꼭 해야 하는 고집불통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아들은 가게를 준비하더군요. 개업식 날 초대를 받아 가보았더니 아이고 머리가 띵 하더군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데를 좋아한다니 할 말은 없지만 암튼 제 눈에는 별로였어요. 인테리어비를 꽤 많이 썼는데도 가보니 벽이 온통 시멘트 칠에 벽돌이 다더군요. 그리고 가게 조명도 어두컴컴했고요. 고작 이따위로 꾸미느라 그 돈을 썼나 싶었어요. 엄마,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라니까요. 나 참, 두고 보세요. 그런데 제 걱정과 달리 아들의 가게는 장사가 꽤 되는 것 같았어요. 장사가 적성에 맞는지 일도 열심히 했죠. 그리고 얼마 뒤 아들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았어요. 물론 예전에도 아들은 여자를 많이 만나긴 했지만 이번에 만나는 여자는 전과 달리 좀 진지한 관계인 것 같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아들이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운명적인 여잔 처음이에요. 아이고 만날 때마다 운명이라더니 뭐하는 여자애니? 아들은 여자친구가 승무원이랬어요.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니 아들 가게에 놀러왔던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단골 손님이었대요. 여자가 엄청 예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데려오라고 했어요.
밥이나 같이 먹자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첫 만남이고 상견례 자리도 아니니 그냥 젊은 애들 가는 레스토랑 같은 데서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무조건 비싸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데에 가야 한다고 우기더군요. 과하다 싶었지만 그러라고 했어요. 엄마, 우리 수연이는 음식도 유기농만 먹는단 말이에요. 아들의 말에 수연이란 그 여자아이가 좀 있는 집 딸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전 괜찮은 일식당을 예약했죠. 아들이 하도 여자친구 칭찬을 많이 해서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완전 공주병 말기 환자 같은 애를 데리고 왔지 뭡니까? 아들의 여자친구는 제 아들을 머슴처럼 부리고 있었어요. 완전 마님과 머슴 관계더라고요. 그 애는 제가 앞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속이 끓었어요. 귀한 내 자식이 철딱선이 없는 여자 비위를 맞추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한심하게 그지 없었죠. 제가 그러라고 이날 이때까지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들은 입이 귀에 걸려있더군요. 저에게 연신 자기 여자친구 칭찬만 늘어놓았어요. 예쁘고 심성이 곱다나요? 심성이 고운 건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고 인물은 솔직히 정말 예쁘더군요. 아들이 반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여태 소개받은 여자친구들 중에 얼굴은 1등이긴 했어요. 요즘 애들은 관리를 잘해서 안 늙는다고들 하잖아요. 제 아들과 동갑이었는데 그 나이 같지 않더라고요. 대형 항공사 승무원이라고 하는 걸 봐선 능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승무원 하려면 외국어도 잘해야 하고 인물도 나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연이라는 애는 제가 예약한 일식당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음식도 깨작깨작 먹다가 젓가락을 놓더라고요. 보통 어른 앞에선 안 그러지 않나요? 아무튼 첫인상은 그닥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그러려니 했죠. 그때만 해도 그 애가 제 며느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을 줄 알았다면. 그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대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 자랑을 쉬지 않고 하더군요. 말한 것보다 더 예쁘지 않냐면서요. 근데 애가 너무 안 먹더라. 깨작깨작 새 보이도 아니고. 엄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요. 남들보다 우월해지려면 식습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수연이가 그랬어요. 말끝마다 수연이. 그래도 결혼은 좀 스터분한 아가씨랑 하는 게 어떠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무조건 수연이랑 결혼할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버럭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 모습에 전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결혼은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하자 아들은 당장 결혼을 안 하면 분명 늑대 같은 놈이 채갈 거라고 조급해했어요. 게다가 아들은 이미 프로포즈까지 한 상태더군요. 가게 수입과 신용대출을 받아 백화점에서 알 굵은 다이아를 사서 선물을 했다네요. 그 말을 듣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내 아들이지만 정말 한심하더군요. 너 그걸 엄마한테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니? 결혼 반지 한다고 대출까지 해? 수연이 친구들도 다 명품 브랜드로 결혼 반지 했다는데 내가 마누라 될 여자 기도 못 살려줘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기나 하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애가 얼굴만 반반했지 당장 누가 채갈 정도로 조건이 좋지도 않았거든요. 수연이는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저희 아들과 동갑이었거든요. 걔가 제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놈이 아주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더라고요. 너 결혼은 무슨 돈으로 하게? 그건 당연히 엄마가 도와줘야지.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인데. 아무리 내 자식이라지만 지엠이 돈을 벌써 본인 걸로 생각하는 게 괘씸했어요. 전 아들한테 실망해서 화를 내고 말았죠. 제가 평소에 아들한테 화를 내는 성격도 아니거니와 아들도 제가 한 말은 잘 듣는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아들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결혼을 반대하자 마치 시위라도 하느냐 아들은 곡기를 끊었어요. 하루 종일 방구석에 틀어앉아 슬픈 노래만 듣더군요. 일주일이 넘어가자 더는 안 되겠더군요. 아들은 얼굴이 반쪽이 되었어요. 상사병이라는 건 말만 들었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죠. 이러다가 하나뿐인 내 아들을 잡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수연이네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 그렇게 편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아니더라고요. 사돈될 사람들은 정말 겉보기에도 평범해 보이지 않았어요. 장인 되실 분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백정장에 백구두에 색깔 들어간 선글라스까지 꼈더군요. 상견례 자리예요. 그나마 장모님 될 사람은 정상적으로 보였죠. 수더분하시고 교양도 좀 있고 말수도 적고요. 저희가 따로 모아둔 돈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딸 미모가 특출나서요. 직업도 항공사 승무원 아닙니까? 얘 좋다고 줄 선 남자애들 중에 재벌 3세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다 거절했죠. 대개 아드님은 행운아예요, 행운아. 사돈 양반은 자기네는 집에 돈이 없으니 우리 집에서 집이며 혼수까지 다 하라는 얘기였어요. 돈은 없지만 자기 딸 미모가 특출나니 돈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냐는 식이었죠. 이런 황당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어차피 여자의 집에 뭘 기대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죠. 어차피 할 결혼 입씨름하기 싫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결혼 후에 같이 살면서 맞춰가야겠다 결심을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정말 까다롭더군요. 하나부터 10까지 고분고분한 게 없어요. 저는 경조사에 그렇게 큰 돈을 들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자린고비 같은 사람도 아니지만요. 쓸 때는 쓰지만 명품이나 사치에 쓰는 걸 싫어하죠. 아들의 결혼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차피 하루하고 끝낼 거 가격 적당하고 품위 유지 정도 할 만한 예식장을 고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애는 저랑은 생각이 달랐죠. 엄마, 수연이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나랑 결혼 안 한대요. 수연이 친구들은 다 5성급 호텔에서 했는데 어떻게 자기는 일반 예식장에서 하냐고. 그럴 바에는 접신물에 코 박고 죽을 거래요. 저는 호텔 결혼식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어요. 호텔 결혼식은 재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돈 한 푼 안 내면서 그런 것까지 바란대요? 전 일단 며느리를 데려오라 했어요. 세아가, 너 그게 무슨 말이니? 호텔 결혼식 말고는 안 된다니.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요. 초라하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말이 안 통하더군요. 결혼 안 한다는 말에 아들의 얼굴은 죽상이 되었어요. 아들은 호텔 결혼식 강행하겠다며 가게로 담보대출을 받겠다고 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전 이번에도 아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호텔 예식장을 예약하고 나니 이번에는 웨딩드레스가 남았더군요. 며느리는 발리에 가서 웨딩 사진을 찍겠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하와이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자기는 그보다 싼 발리에 가서 하는 거라며 많이 양보했다면서요. 하지만 호텔 결혼식까지 한마당에 제가 불편한 티를 내자 며느리도 눈치가 있는지 제주도에서 하겠다고 양보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새아가 말대로 호텔 결혼식이 좋긴 하더군요. 주위 사람들도 아주 부러워했고요. 한 번뿐이니까 크게 해야 하는 건 맞는 말 같았어요. 아들 내외는 제가 재테크용으로 사둔 신축 아파트의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며느리에게 한 약속이 있었어요. 딸이나 아들 다 좋으니 낳기만 하면 시내에 있는 상가 건물 한 채 꼭 주마. 저는 더 늙기 전에 손주를 보고 싶어서 내건 조건이었죠. 어차피 제 건물들 결국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지만 며느리가 빨리 자식을 낳으면 더 일찍 증여해줄 셈이었죠. 며느리도 자긴 애들 욕심이 많으니 많이 낳을 거라고 해서 저도 기대했어요. 그런데 웬걸?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저의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어요. 엄마, 1억만 해주세요. 그래야 엄마 손주 빨리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며느리가 임신하면 몸매 망가진다고 싱가포르에서 대리모를 구한다고 했대요. 1억이면 된다나요? 며느리 친구 중에 그렇게 애 낳은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떤 친구를 사귀길래 이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나 싶었어요. 니들 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기 자식을 남의 배에서 자라게 해? 그런 식으로 애 낳을 거면 난 한 푼도 줄 수 없다. 제 말에 아들은 풀이 죽어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한밤중에 아들이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 말을 듣고 며느리가 가출을 했대요. 지가 뭘 잘했다고 그 꼬라지를 다 부리고 정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며느리의 가출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었어요. 며느리는 친정에 머무르는 듯 했어요. 아들이 울고불고 애원을 해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네요. 3개월이 지나서야 며느리는 돌아왔어요. 전 그동안 아들의 원망을 들으며 온갖 마음고생을 다 했고요. 그리고 다시 얼마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 내외도 잘 사는 것 같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밝은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수연이가 임신을 했대요. 저는 기다리던 임신 소식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며느리가 대리모니 뭐니 이상한 말들을 하긴 했지만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다 했죠. 저는 며느리한테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웬일인지 사양을 하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며느리가 그렇게 사양하니 더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며느리를 외제차 매장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가격 상관 않고 며느리가 원하는 외제차를 한 대 뽑아주었죠.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 도우미를 불러주었고 전국 각지에서 몸에 좋다는 건 다 구해서 며느리한테 해먹였어요. 그리고 산딸이 다 되어갔죠. 시간이 점점 흐르자 손주의 성별이 궁금해지더군요. 며느리와 함께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애둘러 말하더군요. 축구를 잘하겠네요. 딸이든 아들이든 구분 없이 사랑하겠다 했는데 남자애라니 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며느리가 제게 눈치를 주더군요. 어머니, 그때 말하신 건물 말인데요. 언제쯤 해주실 거예요? 저는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준다고 했으면 줘야죠. 그 건물은 며느리와 태어날 손주의 공동명의로 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냥 제 이름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어차피 그리 급한 일도 아니고 애 태어나고 출생신고하는 날 줄게. 내가 언제 딴소리 하는 거 봤니? 제 말에 며느리 얼굴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 표정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며칠 뒤에도 며느리는 제게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기왕 줄 거 그냥 자기한테 건물을 빨리 주면 안 되냐고요. 마치 똥마려운 개마냥요. 며느리의 말대로 미리 증여를 해도 상관은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불길하더라고요. 가장 큰 의심은 며느리가 사라진 3개월에 있었어요. 며느리는 가출하고 난 뒤로 다른 사람처럼 굴었거든요. 며느리가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전적을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소리죠. 전 결국 흥신소에 의뢰했어요. 며느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사이 며느리의 산딸이 임박했어요. 저는 최고급 산후조리원까지 예약했죠. 며느리는 순산을 위해 미리 입원을 했어요. 며느리는 출산을 위해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로비에 앉아서 시계만 보고 있었죠.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흥신소더군요. 사모님, 뭘 좀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낼 테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핸드폰을 확인하려는 찰나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산모가 순산을 했다며 건강한 손주라고 하더군요. 아들과 저는 부둥켜 안고 좋아했어요. 잠시 뒤 며느리는 입원실로 옮겼어요. 수고했다. 진짜 수고했어. 아가랑 앞으로 우리 더 잘 살아보자. 저는 수고한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출산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30대 후반이라 더더욱 그렇고요. 저는 아들과 함께 신상아실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간호사가 저희 손주를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애가 예쁘긴 한데 뭔가 한국애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물론 피부색은 저와 같았어요. 그래도 분명히 뭔가 이상했죠. 엄마, 우리 와이프 닮아서 애기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나중에 크면 영화배우도 시켜야겠어요. 그때 아기가 한쪽 눈을 살짝 뜨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기의 눈 색깔이 글쎄 파란색인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들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석훈아, 애 눈 색깔이 왜 저렇니? 컬러렌즈를 낀 것처럼 왜 파랗니? 그 순간 흥신소에서 연락이 온 게 생각났어요. 서둘러 핸드폰을 열어 확인을 했더니 맙소사,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흥신소에서 보낸 사진에는 갈색 머리 파란 눈에 백인과 부둥켜 안고
뽀뽀를 하는 며느리가 찍혀있지 뭐예요. 최근 사진은 아니고 흥신소에서 인터넷을 뒤져 예전 사진들을 겨우 찾은 거라더군요. 알아보니 둘의 관계는 꽤 진했다더군요. 저희 아들을 만날 때에도 둘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사라진 3개월간 그 외국인의 SNS 사진에 며느리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요. 모텔을 빌려 둘만의 파티를 한 것 같았죠.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흥신소에서도 힘들게 알아냈다 하더군요. 그제서야 며느리가 건물을 빨리 달라고 왜 떼를 썼는지 알겠더군요. 전 아들을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모두 보여주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수연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처음엔 혼란스러워하던 아들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생각해도 며느리가 낳은 아이는 서양인 피가 섞인 게 분명했으니까요. 한국인이 파란 눈이라니 말도 안 되죠. 전 며느리가 몸을 푼 지 얼마 안 됐으니 퇴원하면 정리하라고 했어요. 아들은 눈물만 뚝뚝 흘리더군요. 엄마, 내가 수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럼 넌 남의 새끼를 키우겠단 거니? 한국인이면 또 몰라. 외국인이다. 그뿐이니? 걔들 관계 끝난 거 아니야. 건물 받아 챙겨서 그놈이랑 도망칠지도 몰라. 그래도 수연이 타령만 할래? 아들은 그제야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길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찾아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담을 했어요. 그리곤 집에 돌아와 그대로 뻗었죠. 며느리는 자신의 외도가 들통난 걸 알았는지 연락도 없더군요. 저는 그렇게 아들 내외가 이혼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퇴원한 며느리가 집으로 왔더라고요. 내 아들을 앞장 세우고 말이죠. 어머니, 왜 약속한 건물 안 주세요? 뭐?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행패야? 어머니가 약속 안 지키시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사기로 고소할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이런 저를 본 며느리는 제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머니가 아들 낳기만 하면 건물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기도 들었지? 호구 같은 제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넘게 키운 제 아들이 이렇게 저를 배신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게 우리 집 핏줄이니? 어디서 남의 애를 낳고도 큰 소리를 쳐? 그게 뭐가 중요하나요? 입양도 많이 하는 세상인데요. 그리고 남편이 우리 아기 친자식처럼 키운댔어요. 그치 자기야?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뒤 변호사가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어떤 유산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주었죠. 앞으로 너도 내 아들 아니다. 너희들한테 내 돈 10원 한 장도 안 줘. 다 쓰고 죽을 거고 행여 남은 재산은 사회에 다 환원할 테니 그리 알아라. 이제 보지 말자. 제 말에 아들 내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무릎을 꿇고 빌었죠. 하지만 그런다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전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고 소리쳤죠. 결국 저는 아들 내외와 연을 끊었어요. 그 이후로도 몇 번 아들 내외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제 아들 얼굴도 보기 싫더군요. 그 기집애한테 홀랑 넘어가서 자기 삶을 버린 자식이잖아요. 지 애미 생각도 않고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즘 저는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저를 위해 사치도 많이 부리고 있고요. 어차피 누구한테 남겨줄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아끼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들 내외 소식도 들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평소에도 사치가 심했는데 제가 준 생활비가 뚝 끊기자 카드를 쓰고 다녔다나 봐요. 그 때문에 결국 집도 넘어갔다더군요. 코딱지만한 반지하 원룸에서 지내다가 현재는 처가에 들어갔다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혼은 하지 않은 것 같더군요. 남의 새끼를 키우고 사는 아들을 생각하면 이따금 속이 쓰려요. 하지만 이게 다 지 업보다 생각하려고요. 여자 얼굴만 그리 따지더니 잘 된 거죠. 시간이 지나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천륜이니까요. 자식 반듯하게 자식 농사 잘 지으신 부모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들 옆에 꼭 붙어서 아기 때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싶지만 현실이 그걸 막네요. 아무래도 남편 혼자 보리로는 버거워서 제가 같이 벌기로 했거든요. 아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다행히 어머니들께서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양가 어머니들이냐고요? 아니요. 저에게는 엄마가 2분이 계세요. 한 분은 낳아주신 엄마고 다른 한 분은 길러주신 엄마죠. 저는 2분 다 그냥 엄마라고 불러요.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저에게는 친정아빠가 없어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 연을 끊고 살고 있죠. 솔직히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빠에 대한 기억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기억들 뿐이에요. 그런 기억을 안겨준 아빠와는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제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게 잘못은 아닌데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살아야 했어요. 저희 아빠와 엄마는 중매로 결혼했어요. 외갓집이 가난해서 입 하나 줄이려고 거의 팔려오듯 결혼을 하셨대요. 친정이 기우니 엄마는 매운 시집살이를 해야 했고 친할머니는 늘 저희 엄마를 쥐잡듯 하며 사셨죠. 가난한 집구석에서 구제해 주었으면 밥값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엄마가 해놓은 집안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손찌검도 하셨대요. 그러는 동안 아빠는 뭘 했냐고요? 남일 보듯 나 몰라라 했다더군요. 처음부터 사랑 없는 결혼이었으니까요. 친할머니는 손자는 보고 죽어야겠다시며 아빠를 압박했고 그런 손주 타령이 지겨워서 중매 자리에 나선 거였죠. 당시 아빠는 다니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가 많았대요. 그래서 술을 달고 살았고 술을 마시면 어김없이 엄마한테 행패를 부리셨고요. 물건을 던지고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엄마한테 너는 아들 낳으라고 데려온 거라고 폭언을 일삼으셨대요. 엄마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여기서 도망치거나 이혼을 해도 갈 곳이 없어서 참고 살 수밖에 없었죠. 가난한 친정에 가봤자 입만 늘어났다고 불만 말고는 들을 게 없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참으며 견디는 것 외에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오죽하면 장보러 집 밖에 나가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할까요? 엄마의 시집살이는 맵고 서러웠죠. 그러다 결혼 후 1년 뒤 엄마는 저를 임신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친할머니는 온갖 한약과 보약을 구해다 엄마한테 강제로 먹였고 아들 낳는데 좋다며 비린 잉어즈까지도 억지로 먹이셨어요. 이걸 먹어야 아들이 나온단다. 네가 아들이라도 낳아야 쓸모가 있지. 라고 하시며 기어이 다 삼키게 하셨대요. 그러나 그렇게 고된 임신 기간을 견디고 나온 아이는 딸이었어요. 바로 저죠. 엄마는 저를 보고 너무 행복했지만 반면 친할머니와 아빠한테는 딸인 저는 그저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러니 산후조리나 제대로 해줬겠어요. 그렇다고 친정집으로 갈 수도 없었죠. 형편도 형편이지만 눈칫밥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었으니까요. 할 수 없이 엄마는 가정부 일을 하면서 연을 맺은 분의 도움으로 남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야 했어요. 고작해야 열흘 남짓이었지만요. 그곳에서도 마냥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간신히 몸을 추스르자마자 집으로 돌아온 엄마를 기다린 건 더욱 따갑고 고된 시집살이였어요. 재구실도 못하는 것 이라는 말을 들으며 구박을 받게 된 거죠.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친할머니는 제가 울기라도 하면 발로 저를 툭툭 치면서 그만 울라고 윽박지르셨대요. 엄마는 저를 감추기에 바빴고요. 그나마 아빠는 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턴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짓은 멈췄대요. 하지만 친할머니한테 엄마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죄인이었죠. 100일이나 돌잔치는 당연히 못했어요. 그나마 돌 때는 엄마가 몰래 떡을 사다가 상을 차려서 기념을 해주셨어요.
그때 사진이 남아있긴 한데 제가 봐도 초라한 돌상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친할머니 구박은 더욱 심해졌고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누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결혼 전에 살았던 동네 아주머니셨어요. 엄마는 반가운 마음에 어쩐 일이냐고 물었고 아줌마는 엄마를 원망하는 말을 하셨대요. 네 엄마가 널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아무리 내다 팔듯 시집을 보냈다지만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분명히 네 시댁에 연락해서 전했는데 어떻게 코빼기도 안 비추니? 장례 마치도록 연락도 없길래 참다 못해 내가 찾아온 거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곤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전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됐다는 건 들은 적도 없다고요. 그때 마침 친할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친할머니는 아주머니를 빤히 쳐다봤죠. 저 일주일 전에 여기로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이 집 며느리 친정엄마 부고 전한 사람이요. 기억하시죠? 기억납니다. 왜? 장례 치르는데 안 왔다고 쫓아온 겁니까? 그 일이라면 돌아가세요. 시집 오면 출가 외인인데 지 서방 챙기고 집안일 하기도 바쁜 애를 왜 찾아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했습니다. 이런 건 사돈도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서 글쎄 태연하게 말하더래요. 아줌마는 당황해서 세상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 소리치셨죠. 아니, 그렇다고 딸이 지 부모 상도 못 치르게 하는 건 무슨 법도예요? 친정에 한 번도 안 보내주고 부려먹더니 이젠 지 부모 장례도 못 치르게 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러자 친할머니는 여기서 계속 행패 부리면 경찰을 부를 거라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멍하게 앉아있는 엄마 손을 잡고 그러셨죠. 세상에 어쩌다 저런 못돼 먹은 년을 시어미로 만나서 어쩌니. 그리고는 엄마를 안아주셨대요. 엄마는 아주머니를 끌어안고 한참을 서럽게 울어야 했죠. 복 달아나니까 울려거든 나가서 울어. 친할머니의 호통에 엄마는 울음을 닦았어요. 그리고는 친정엄마 산소에 간다며 아주머니를 따라 나섰죠. 그 후로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친할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어요. 집에다가 혹 하나 떨어뜨리고 지만 살겠다고 도망갔네. 엄마가 집을 나가자 친할머니는 고작 5살인 저를 보며 소리치셨어요. 아빠 역시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저는 엄마가 받던 구박을 고스란히 받으며 살아야 했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떠나자마자 바로 아빠의 재혼을 독촉하셨어요. 여자들 사진을 들고 와 선을 보라고 닥달하셨죠. 네 애미가 지금 이 나이에 저것들 본다고 뼈가 빠진다. 애 키울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당신이 저를 돌본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지 참 어이가 없었죠. 아무튼 아빠는 제가 7살 때 재혼을 하셨어요. 새엄마도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아니, 더 심했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하나뿐인 언니는 다른 곳으로 시집가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새엄마도 저희 엄마와 다르지 않았어요. 오자마자 시집살이 당하고 아들 낳으란 구박을 들었죠.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새엄마는 고된 집안일을 하면서도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셨어요. 처음 만나던 날부터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처음에는 새엄마가 어색했어요. 그때까지도 친엄마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엄마가 둘이라는 사실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새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이해하며 제가 마음을 열기를 기다려주셨어요. 그런 새엄마의 모습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고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며 여느 집 엄마와 딸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친할머니의 괴팍한 행동과 아빠의 냉담한 태도로 인해 버티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새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제 친엄마한테 그랬던 것처럼 새엄마한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또 다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날이었죠. 새벽녘에 엄마가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세영아, 일어나서 얼른 옷 입어.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엄마는 이미 옷을 다 입고 계셨고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 옷을 챙겨 입었어요. 엄마는 그 사이에 큰 가방에
제 옷과 책을 챙기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발소리를 죽여 밖으로 나갔어요. 한참을 걷다가 으슥한 골목에 있던 여관에 닿았고 그곳에서 엄마와 저는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엄마 손에 이끌려 버스 터미널로 가서 고속버스를 타게 되었죠. 전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어요. 이제 엄마랑 세영이랑 둘이서만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 손 놓치면 안 돼. 그 말에 놀라기는 했지만 솔직히 좋았어요. 늘 괴롭히고 폭언만 일삼던 친할머니와 툭하면 술을 먹고 와서는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간 곳은 지방 어느 동네였어요. 고급스러운 2층 주택 앞에 도착하자 엄마가 초인종을 눌렀고 우아하게 생긴 아줌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날부터 우린 그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난 뒤 엄마는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주었어요. 아빠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나서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했어요. 아빠는 그 사실을 집에 말도 안 하고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우연히 아빠 동료와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됐고 그렇게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의 실직으로 인해 아빠의 폭력과 할머니의 괴롭힘은 더 심해질 게 분명했어요. 엄마가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염치가 없지만 여기 사는 분께 부탁을 드렸어. 엄마는 중학교 친구를 통해 가정부 일을 얻으셨다고 했어요. 저와 엄마를 맞아주신 바로 이 집 사모님이었죠. 다행히 그 집 사람들은 좋은 분들이어서 우리 모녀는 지금까지 지옥 같은 생활을 벗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비록 우리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얹혀 살며 가정부 딸이란 소리를 들으며 놀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친가에서 살던 때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엄마는 오로지 저 하나 잘 키우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어요. 마치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키우셨죠. 엄마한테는 이제 너밖에 없어. 엄마가 종종 했던 말이에요. 저에게도 엄마뿐이었죠. 그렇게 우리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갔어요. 엄마가 일하시는 집 사모님은 마음이 좋으신 분이셔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필요한 학용품이나 옷가지들도 사주시곤 했어요. 그 집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해외로 유학을 떠나서 집에는 사모님과 사장님 뿐이었죠. 사장님이 출근하시면 사모님은 혼자 집에 계셨는데 적적하신지 종종 저와 함께 놀아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까지 무난히 잘 다닐 수 있었어요. 사실 성적은 대학에 갈 성적이 나왔어요. 하지만 일찌감치 대학은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가 열심히 일하면 너 대학은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대학 가라. 응? 엄마는 제게 대학에 가라고 설득했지만 저는 대학엔 미련이 없다고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정말 대학에 미련이 없기도 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뒤 저는 20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녀는 10년 넘게 살았던 사모님 댁을 나와 이사를 했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낡고 작기는 하지만 우리 모녀가 살 빌라를 구했거든요. 사모님은 무척 섭섭해 하셨지만 그러면서도 축하해 주셨어요. 우리 모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아시니까요. 이사를 한 날 엄마와 저는 짜장면도 시켜 먹고 케이크를 사다가 이사 기념 축하도 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둘이 살게 됐으니 남들처럼 한번 잘 살아보자고 다짐도 했죠. 이후 저는 취직을 해서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엄마도 집만 나왔을 뿐이지 사모님 댁 일은 계속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일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고 2년 정도 연애를 하고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고민도 많았죠. 남편과는 학벌도 그렇고 집안 사정도 차이가 엄청났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고졸 출신에 돈도 없고 새엄마와 도망쳐 사는 처지니까요. 그런데 무슨 운인지 제가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지 뭐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님은 저희 집 사정을 깔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며 위로해 주셨어요. 저희 엄마한테 존경스러운 어머니라며 이런 분과 사돈을 맺게 되어 오히려 영광이라고 하셨죠. 정성스럽게 키운 딸을 보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뭐 들려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세영이 하나면 됩니다. 혼수랑 예단도 마다하시며 몸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의 말에 저희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고 죄송하다고요. 좋은 시부모님 덕에 저와 남편은 걱정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짜를 잡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루는 엄마와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제 웨딩드레스를 보고 남편 예복도 예약할 예정이었거든요. 엄마와 수다를 떨면서 웨딩드레스를 둘러보는데 어디선가 소란소란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와 동시에 그 방향을 돌아보니 어느 가족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족 구성이 조금 이상했어요. 중년 부부와 그의 딸로 보이는 제 또래의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 엄마와 비슷한 연배의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죠. 아, 진짜 왜 데리고 와서는 짜증나게! 젊은 여자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진정해. 그냥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네가 참아. 중년 여자가 달래더라고요. 그 옆에 다른 여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제 귀를 때리는 소리가 들린 것. 일단 밥부터 먹고 오자. 그 목소리는 분명 아빠 목소리였어요. 엄마도 알아챘는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는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중년 남자는 다름 아닌 아빠더군요. 엄마와 저는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려는데 하필 그때 아빠랑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아빠는 놀란 저를 보다가 제 뒤에 있는 엄마를 발견하곤 눈이 커지더군요. 시간이 흘러 저는 못 알아봤지만 엄마는 한눈에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그때였죠. 옆에서 젊은 여자가 누군데 그러냐고 묻더군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엄마랑 제가 집을 나가고 또 재혼을 한 모양이었어요. 이번에도 딸 낳아서 저 정도로 잘 키우고 사는 걸 보니 신기하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용기가 났어요. 축하드려요. 3번 결혼하셔서 겨우 운명 찾으신 것 같네요. 그 말에 아빠는 당황했고 옆에 두 여자도 덩달아 당황하더라고요. 유일하게 당황하지 않은 사람은 옆에서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저희 엄마 연배의 여자뿐이었어요. 그 여자는 당황하는 대신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내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 모습에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저를 버리고 떠난 제 친모였으니까요. 친엄마는 저를 보자 세영아 라고 부르곤 저를 와라 껴안았어요. 저는 그저 멍하게 서 있을 뿐이었죠. 제가 정신을 차린 건 옆에서 들려오는 짜증스러운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아, 뭐야. 드레스 보러 와서 쪽팔리게. 젊은 여자의 말에 저는 정신이 들었어요.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요? 그쪽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한테. 그쪽은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고 자랐나 보죠? 그랬더니 젊은 여자가 발끈하더군요. 아빠는 주변 눈치를 보더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며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아빠를 밀치며 말했죠. 함부로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건데요? 창피하긴 한가 보죠? 그러게 인생을 왜 그따위로 사셨대요? 창피한 줄 알면 제대로 살았어야지. 젊은 여자와 그녀의 엄마는 아빠를 노려보며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이러냐고 따져 물었어요. 아빠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하더군요. 왜요? 나중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그냥 여기서 말하세요. 저 이 사람 딸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이 구박하는 이 여자는 제 친엄마고요. 제 옆에 있는 이분은 아빠의 둘째 부인 제 새엄마예요. 보다시피 이 사람 부인이 여럿이에요. 툭 하면 술 먹고 부인을 두들겨 패고 살아서 제 친모도 새엄마도 이 남자 피해 도망쳐서 살았어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다시 이 사람이랑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 말에 젊은 여자와 그녀의 모친은 충격을 받았는지 얼른 가방을 들고 샵을 나가버렸어요. 아빠는 한숨을 푹푹 쉬며 죽일 듯 저를 노려봤죠. 너 꼭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냐? 막말로 내가 널 버렸냐? 네가 날 버리고 네 새엄마랑 야반도주 한 거잖아. 근데 왜 내 탓을 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버르장머리요?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긴 하고요. 맞아요. 저 제 발로 나갔어요. 왠지 알아요? 안 그럼 당신한테 맞아 죽는 엄마 보게 생겼으니까요. 당신 엄마나 당신이나 인간들 아니잖아. 인간이라면 그러고 살 수 없는 거잖아. 창피한 줄 알고 사세요.
그 길로 저는 엄마를 데리고 나갔어요. 씩씩거리며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친엄마였어요. 솔직히 전 친엄마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어요. 어쨌든 절 버렸으니까요. 친엄마는 당신 얘기 좀 들어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했어요. 그러기 싫다고 매몰차게 끊어내는데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일단 얘기는 들어보자고 절 설득하셨죠. 엄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근처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차분히 앉아서 친엄마한테 모든 사정을 들을 수 있었죠. 엄마랑 제가 집을 나간 지 1년 정도 지났을까? 친엄마는 7년 만에 집을 찾아갔대요. 일을 구한 상황이었고 이제 돈도 버니까 절 데리고 가려고 말이죠. 그렇게 도망간 거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다. 죽을 죄라는 거 알아. 그래도 언젠가 꼭 널 데려오려고 했어. 친엄마는 울면서 그러더군요. 하지만 정작 집에 가보니 저는 없었고 2번의 결혼 실패와 실직으로 망나니가 된 아빠는 친엄마를 보자 붙잡고 놔주지 않았대요.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아빠와 재결합을 하게 된 거죠. 또 다시 힘겨운 생활이 시작된 거죠. 여전히 아빠는 술만 먹으면 엄마를 팼고 친할머니의 표독스런 시집살이도 여전했죠. 다행히 얼마 뒤 친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구박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더군요. 대신 아빠가 여자들을 끼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애인들에게 돈을 다 퍼주고 엄마를 애인들의 하녀처럼 부리기 시작한 거죠. 현재 만나는 애인은 이혼녀였더군요. 아까 그 젊은 여자의 엄마죠. 엄마 바보야? 옛날처럼 도망이라도 치지 왜 그러고 살아?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언젠가 세영이 네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올지 몰라서 그래서 있었어. 그 말을 듣자 새엄마는 친엄마를 꼭 끌어안으셨어요. 한 남자로 인해 힘든 시간을 살아온 두 여자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얼마 뒤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아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엄마를 데리고 나왔죠. 시댁에서 도와주신 덕분이었어요. 시아버님이 변호사를 구해주셨거든요. 변호사를 통해 친엄마와 아빠의 이혼 절차를 밟았고 그동안 두 엄마들한테 폭력을 휘두른 것도 소송을 걸어 법정 싸움을 시작했어요. 먼저 친엄마의 이혼 소송이 완료됐고 이혼이 확정됐어요. 얼마 뒤 두 엄마에 대한 폭행 및 감금에 대한 소송도 판결이 났어요. 아빠는 두 엄마한테 위자료와 배상금을 물게 되었죠. 그러자 아빠는 전전긍긍하며 애인이란 여자한테 도움을 청했지만 애인은 그날 이후 아빠한테 5만 정이 다 떨어졌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문전박대를 했다더군요. 아빠는 돈도 다 잃고 철저히 혼자 남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두 엄마를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지금은 제 아들의 할머니로 더없이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두 분은 마치 친자매처럼 사이가 얼마나 돈독한지 몰라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을 했던 두 엄마는 서로의 상처를 보다듬으며 그렇게 살고 계세요. 덕분에 저는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한스러운 인생을 사셨지만 저 하나 지켜내기 위해서 두 엄마가 제게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두 분의 딸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저 행복할게요.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뒤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회사에 취직해서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됐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저는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곳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다행히 남편이 미국 영주자라서 학비도 조금 지원받을 수 있었죠. 외국에서 한참 부족한 언어로 대학원 강의까지 들으려니 사실 힘에 부치고 지칠 때가 많아요. 남편 응원이 아니었다면 다시 공부를 시작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늘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생활에 치이다 보니 잊고 살았는데 제 남편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덕분에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죠. 그 소중한 사람들은 바로 제 언니와 오빠예요. 그런데 이 호칭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언니와 오빠는 부부인 동시에 저와는 형제지간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복잡한 제 가족사와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신기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친부모님의 얼굴을 몰라요. 제가 기억하는 저의 첫 번째 집은 보육원이었거든요. 아니, 사실 이것도 온전한 제 기억은 아니에요. 그때는 아기였으니까요. 그냥 주위에서 보육원에서 데려왔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보육원에 대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에 저는 입양이 되었어요.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지만요. 제가 입양된 가정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가 있었죠. 부모님은 저를 언니와 차별 없이 온전한 당신들의 딸로 키워주셨어요. 언니 역시 절 무척 예뻐해 주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제가 6살 정도 되는 시기였어요. 우리 세 모녀는 저녁을 먹고 아빠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우린 아빠가 온 줄 알았죠.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경찰관 2명이 서 있더라고요. 경찰은 엄마한테 아이들 없는 데로 가서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엄마는 언니랑 저를 방으로 보냈어요. 잠시 뒤 엄마가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조금 전까지 멀쩡하던 엄마의 표정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요. 엄마는 언니와 제 어깨를 단단히 잡고 말했어요.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대. 외할머니 오시라고 할 거니까 외할머니랑 같이 있어. 엄마는 눈물을 참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교통사고라는 말을 듣자마자 울기 시작했고 언니도 옆에서 울면서 아빠 죽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엄마는 걱정 말라며 저희를 달래셨죠. 외할머니 곧 오실 거니까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돼. 소연이는 언니니까 소진이 잘 챙기고. 알았지?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한 30분쯤 지났을까? 외할머니가 오셨어요. 외할머니도 엄마처럼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멍한 눈으로 저랑 언니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 자매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잠도 못 잤어요. 나란히 누워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어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언니는 의젓하게 제 손을 잡고는 괜찮을 거니까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저는 그런 언니가 든든하고 고마웠죠. 하지만 우리 자매의 간절함이 무색하게 돌아온 건 아빠의 사망 소식이었어요. 엄마는 저와 언니에게 검은 원피스를 입히고는 장례식장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도착한 장례식장에서 저와 언니는 아빠의 영정사진과 마주해야 했어요. 당시엔 어렸던 탓에 죽음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 아빠를 볼 수 없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죠.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힘들었어요. 화장을 마치고 아빠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안치하던 날 엄마와 우리 자매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영영 이별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장례를 마친 엄마는 전보다 강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혼자 몸으로 2딸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엄마를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건 아마 엄마의 시댁이었을 거예요. 특히 친할머니요. 장례식장에서부터 엄마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거든요. 내 아들 잡아먹은 독한 년. 애초에 결혼한다고 집에 왔을 때부터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때 알았어요. 명절 때마다 엄마만 빼고 친가에 갔던 이유를요. 아빠는 엄마의 든든한 방패막이었는데 그런 아빠가 사라졌으니 이제 엄마 혼자 모진 말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아들도 못 낳고 딸만 낳아서는 대를 끊더니 기어이 지 남편까지 잡아먹어? 불쌍한 내 새끼. 친할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언니가 대들기도 했어요.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요? 우리 엄마도 슬프단 말이에요. 그러자 할머니는 도끼 눈으로 소리쳤죠. 기집애가 지엄마 닮아 기센 거 봐라. 친할머니는 혀를 차셨어요. 엄마는 저랑 언니를 끌어안고는 그 모진 말들을 눈물로 삼키셨어요. 올 때마다 엄마를 못살게 굴면서도 우리 자매가 아빠 자식이라는 이유로 친할머니는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셨죠. 우리 가족의 사생활에 사사건건 관여하시며 트집을 잡았어요. 이런 상황 때문이었는지 언니는 철이 빨리 들었어요. 돈 버느라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일도 하고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저까지 돌봤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언니도 고작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짠해져요. 그런 언니를 보고 자라다 보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를 보고 집안일을 배워서 방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세탁기도 돌렸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이렇게 말하셨죠. 엄마가 살 수 있는 건 다 소연이, 소진이 때문이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언젠가 언니는 얘기해 주었는데요.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 친할머니가 많이 반대했었대요. 엄마가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다는 게 이유였죠. 그 말을 들으니 엄마가 더 가여워졌어요. 우리 세 모녀는 똘똘 뭉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슬픈 날도 사라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바람과 달리 또다시 시련이 닥쳤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언니랑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전화가 왔고 언니가 받았어요. 전화를 끊은 언니는 제게 당장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통카드를 챙겨 저를 데리고 나갔죠. 언니가 데리고 간 곳은 대학병원이었어요.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산소호흡기를 찬 엄마가 보이더군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엄마한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몸이 들썩이도록 몇 번을 시도했지만 작별 인사도 못한 채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아빠처럼요. 사망 사유는 심장마비였어요. 엄마의 직장 동료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먹는 거 자는 거 줄여가며 일하더니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이야. 그러시면서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우리 자매를 키우시느라 엄마는 죽어라 일만 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몇 년 사이 부모님을 차례로 잃고 고아가 됐으니까요. 우리 자매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래도 언니는 언니라고 제 손을 꼭 잡곤 꿋꿋하게 장례식장을 지켰어요. 그런데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이었죠. 전현이 문제야. 저거 주워온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저것이 내 아들 잡아먹고 지 엄마까지 잡아먹은 거야. 친할머니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그 모습을 보고 언니가 달려왔어요. 언니를 보자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나 주워오느래. 저는 엉엉 울면서 언니한테 안겼어요. 수진아, 진정하고 언니 얘기 좀 들어봐. 언니는 저를 안고는 얘기를 시작했어요. 언니가 4살 때 소진이를 처음 만났어. 언니가 동생을 낳아달라고 떼를 썼는데 엄마가 아파서 그럴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기도를 했어. 예쁜 동생을 만나게 해달라고. 최 목사님 알지? 그분이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을 운영하셨거든? 그곳에서 소진이를 만났어. 소진이를 보자마자 내 동생이란 걸 알았어.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셨어. 그렇게 소진이는 내 동생이 된 거야. 소진아, 누가 뭐래도 네가 내 동생이란 건 달라지지 않아. 엄마가 너를 직접 낳지 못했을 뿐이지 우린 가족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부모님이 하셨어야 할 설명을 언니가 대신해 주었어요. 언니는 마치 엄마처럼 저를 감싸주며 친할머니 말은 신경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장례식 이후 언니와 저는 외할머니와 살게 되었어요. 우리 집과 외할머니 집이 가까웠거든요. 외할머니는 상가 건물 청소 일을 하시며 언니와 저를 키우셨어요. 그 전보다는 부족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외할머니는 언니와 제게 사랑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자매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덜 느낄 수 있었어요. 외할머니의 보살핌 아래서 살아가던 어느 날 친할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비록 계집애지만 어쨌든 당신 아들 핏줄이니 당신이 키우시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거기에 저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아빠의 친딸이 아니었으니까요. 언니는 펄쩍 뛰었어요. 소진이 없인 절대 안 가요. 하지만 친할머니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돈이었죠.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 조금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언니와 저에게 올 돈이었죠. 그 돈을 언니가 성인이 되면 그때 언니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당신이 소녀딸인 언니를 키우시겠다고요. 계집애라 태를 이을 순 없지만 그래도 내 아들 핏줄인데 당연히 데려가야지요. 곧 있으면 고등학교도 갈 텐데 대학이라도 보내려면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마치 외할머니의 가난이 언니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친할머니는 언니를 데리고 갔어요. 어찌됐건 미성년자였던 우리 자매의 친권은 친할머니한테 있었으니까요. 언니와 헤어지던 날 언니와 저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과 헤어진다는 그 생각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수진아,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있어야 해. 언니가 돈 벌면 꼭 데리러 올 거야.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기다려줘. 언니는 어른스럽게 저를 달래주고는 친할머니를 따라갔어요. 그렇게 우리 자매는 이별을 하게 되었죠. 우리 네 가족은 한 사람씩 제 곁을 떠났고 결국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언니를 떠나보낸 뒤 외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악을 쓰고 억지를 써서라도 언니를 붙잡을 수도 있었지만 한 명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냈다고요. 그러시면서 제게 많이 미안해하셨죠. 외할머니는 저를 엄마의 친딸로 대해주셔서 사랑도 듬뿍 받고 자랄 수 있었어요. 없는 살림에도 제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챙겨주셨고요. 언니의 당부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외할머니 말씀도 잘 들으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언니는 친할머니 집으로 가서도 꽤 자주 전화를 했어요. 설에는 외할머니 댁으로 명절을 쇠러 오기도 했어요. 비록 하룻밤이었지만요. 2년 정도 왕래를 하던 언니는 이후 발길을 끊었어요. 사돈, 소연이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외할머니가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거리도 멀고 애 혼자 보낼 수도 없어서 안 되겠네요. 친할머니는 핑계만 늘어놓으셨어요. 그러자 외할머니가 화를 내셨죠. 엄연히 내 딸이 낳은 내 손녀인데 사돈이 무슨 권리로 얼굴도 못 보게 합니까? 게다가 자매끼리 생이별까지 시켜놓고선. 하지만 친할머니는 또 다시 핑계만 댔죠. 한창 공부에 전념해야 할 땐데 괜히 거기 갔다가 심란해서 공부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핑계를 대며 결국 언니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언니가 전화를 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갔고요. 친할머니가 전화를 못하게 감시해. 나 혼자서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못 가게 하고 집안일만 부려먹고 말이야. 언니가 호소하듯 말했어요. 언니 얘기를 들으니 조금 가난하더라도 자유롭게 사는 내 신세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와의 통화는 점점 뜸해졌어요. 몇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하게 되었죠. 언니는 늘 언젠가 데리러 갈 테니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언니를 굳게 믿고 기다렸죠. 시간은 흘러 저는 14살이 되었어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때였죠.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과로 사셨어요. 한평생 고생만 하시고 자식마저 앞세우셨던 외할머니는 죽기 직전까지 절 위해 헌신하셨어요. 외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제는 제 곁에 정말 아무도 없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언니는 장례식에도 오지 못했어요. 친할머니가 언니를 가두었던 거죠. 동사무소 직원들 덕분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어요. 저를 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친할머니는 제가 친손녀가 아니라며 맞지 않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곤 경찰에 제가 버려졌던 보육원을 가르쳐주며 거기로 연락을 하라고 했죠. 거기가 얘가 왔던 데니까 그리로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전 그렇게 보육원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다행히 보육원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놀지 않았어요. 이미 그동안 충분히 많이 울었거든요. 목사님은 저를 특별히 잘 챙겨주셨어요. 저희 부모님 대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학교 활동에 참여해 주셨고요. 보육원에는 주로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저는 맏언니 노릇을 하며 지내게 됐죠. 보육원으로 오고부터는 언니와의 연락도 불가능했고 만날 수도 없었어요. 목사님이 친할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자매끼리 만나는 것만큼은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하셨어요. 그렇게 더 이상 언니와 만나지 못한 채 저는 성인이 되었어요. 언니를 다시 만난 건 의외의 장소였어요. 바로 제 대학교 입학날이었죠. 저는 목사님 덕분에 교회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입학식 날 목사님은 제게 깜짝 선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선물이 뭘까 기대를 하며 보육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방문을 열었더니 글쎄 제 방에는 언니가 있지 뭐예요. 전 너무 놀라서 언니한테 안겼어요.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언니는 울먹이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말했고요. 나 독립했어. 이젠 같이 살 수 있다고. 언니는 정말 죽어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조기 졸업했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했어요. 오직 저를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대요. 할머니가 툭하면 쥐잡듯 했지만 그래도 너 생각하면서 견뎠어. 그러면서 제게 통장을 하나 내밀었어요. 아빠가 남기셨던 유산이야. 제가 안 받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친딸도 아닌데 그 돈을 받는다는 게 왠지 미안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너도 아빠 딸인데. 당연히 받아야지. 너 이러면 나중에 아빠한테 내가 혼난단 말이야. 언니는 정색을 하면서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었어요. 그날로 저는 보육원에서 나와 언니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자매는 지난 7년간 쌓아둔 얘기들을 밤새도록 나눴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몇 달 전 어느 날 언니가 밖에서 저녁을 먹자고 하더군요. 전 수업이 끝나고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가보니 언니 옆에 웬 남자가 있더라고요. 언니는 만나는 사람이라며 수줍게 웃으며 소개를 했어요. 저는 언니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조금 놀랐어요. 그 남자는 언니를 무척 잘 챙겨주었어요. 언니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난 사이로 사내 비밀 연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식사 말미에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소진아, 언니가 곧 결혼을 할 것 같아. 이 사람이랑. 많이 놀랐지? 이제야 얘기해서 미안해. 나한테도 정말 잘해주고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야. 축하해 줄 거지? 저는 당연히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동안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나이 때부터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언니가 이제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무엇보다 기뻤어요. 그날 이후 저는 언니를 도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럴 때 엄마나 외할머니가 계셨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도 친할머니 도움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께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어요. 그날도 사모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보육원에 들렀어요. 목사님은 손님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잠시 뒤 목사님과 손님이 나왔어요. 소진아,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잘 됐다. 목사님은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뒤에서 뜻밖의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예비 형부였죠. 형부와 저는 서로 깜짝 놀랐어요. 그때였죠. 목사님이 저를 끌고는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소진아, 놀라지 말고 들어. 밖에 저 남자분 네 친오빠인 것 같아. 저는 제 오빠가 아니라 형부 될 사람이라고 정정해드렸어요. 맞아, 네 오빠.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넌 오빠랑 같이 왔었어. 어린 너는 발효 입양이 됐지만 5살이던 내 오빠는 한참 후에야 입양이 돼서 여길 떠났고, 저 사람이 여동생을 찾겠다고 왔는데 서류를 찾아보니 네 오빠더라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더라고요. 그때 방문을 열고 형부가 들어왔어요. 정말이에요? 소진이가 정말 제 동생이에요? 형부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목사님은 같은 날에 시설로 들어오긴 했지만 둘 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남매 관계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유전자 감식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됐어요. 연구원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다가왔어요. 결과지에는 빨간 글씨로 99.99% 일치한다고 적혀 있었죠. 그걸 본 형부와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와락 끌어안고는 엉엉 울었어요. 오빠는 더 일찍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희 언니를 통해 제가 살아온 얘기를 듣고 너무 가여워서 형부로서 잘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 동생일 줄은 몰랐다고요. 어떻게 그 모진 인생을 살아냈냐며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그날 오빠랑 저는 언니한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언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며 펑펑 울더라고요. 그날 우리 세 사람은 정말 많이 울었지만 그만큼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언니가 내 친오빠의 아내가 된다는 것도 기뻤고 내 형부가 내 친오빠라는 사실도 기뻤죠. 물론 족보는 좀 꼬이게 됐지만요. 얼마 뒤 언니와 오빠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우리 세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첫 인사를 나눌 때 남편이 두 사람의 호칭을 듣고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어쨌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게 중요하죠. 비록 지금은 제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 있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남성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지방에서 오리백숙집을 꽤 오래 운영했어요. 저희 가게는 인적이 드문 변두리에 있었지만 꽤 입소문이 난 집이었어요. 식당 주변에서 거주하며 식재료로 쓰이는 오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원래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운영하셨는데요.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운영하시기에 벅차 보여서 군대에서 제대한 제가 합류하게 되었어요. 요리는 어머니가 도맡아 했지만 그 밖의 모든 일은 제 몫이었죠. 새벽부터 바쁜 생활을 해야 했기에 여자 만날 기회도 시간도 없어서 저는 연애 한번 못하고 나이만 먹었어요.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40대가 되자 주변에서는 저러다 여자 구경도 못하고 총각 귀신 된다며 조바심을 냈고 어머니 역시 식당을 운영하는 게 힘에 부쳐서 며느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장가갈 생각 좀 하라고 닥달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여자 경험 없는 40대인 저에게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저도 20대, 30대에는 소위 말하는 채팅 연애를 좀 했었어요.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하는 연애였죠. 그때 알았어요. 시골에서 오리백숙집 하는 남자에게 관심 있는 여자는 없다는 걸요. 채팅 연애에서도 제가 직업을 말하면 그 후로는 말도 없이 상대 아이디가 사라져버리곤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어머니께 곧이곧대로 말씀드릴 수도 없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받기 싫어서 손자리가 들어오면 또 모를까 제가 나서는 일은 없었어요. 기회가 없다면 이번 생은 이렇게 살다 가는구나 포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어머니는 며느리 얻는 걸 포기하지 못했고 당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제 손자리를 마련했어요. 제 맞선 장소는 늘 저희 가게였어요. 제가 가게를 오래 비울 수 없는 데다 어머니가 맞선 보러 온 여자를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시려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정하고 있었죠. 열이면 열, 모두 여자들은 좋지 않은 인상으로 가게를 나가곤 했어요. 아니,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시집만 오면 이 식당이 지 거가 되는데 요즘 것들은 욕심이 하늘을 찔러. 어머니는 제가 퇴짜를 맞을 때마다 늘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셨어요. 나이도 많고 외모도 별로에 산골짜기에서 어머니랑 백숙집 하는 남자랑 어느 여자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어머니만 모를 뿐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이번에는 한껏 눈을 낮춰 브로커를 통한 국제결혼을 알아보셨어요. 솔직히 비참했어요. 자식만 없다면 재혼짤이라도 좋다고 했지만 그런 여자들마저도 저를 싫다고 했고 급기야 베트남 부인을 맞이하러 가는 꼴이 정말 싫었거든요. 브로커가 내민 사진 속 베트남 여자는 고작 23살밖에 안 됐더군요. 저랑 무려 3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누가 우리를 부부로 보겠어요. 출국 직전까지도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반항을 했어요. 장가를 보내준다는데도 지랄이야.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래? 남들 다 보는 재미 너만 모르고 죽을 거냐고. 이제라도 색시 얻어서 가게 꾸리고 살면 얼마나 좋으냐. 남들은 부럽다고 난리다 이놈아.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저를 차에 몰아넣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베트남 신부를 만나러 베트남으로 향했어요. 우습죠? 저도 압니다.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는데 어머니 그늘에 너무 오래 살았는지 나이 50이 넘어서도 제가 사는 꼴이 이 모양이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베트남에 도착했고 다음날 브로커를 통해 속전속결로 제 아내 될 화이란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말도 안 통하고 너무 어린 여자라 잔뜩 긴장한 채 예비 신부를 기다렸어요. 저기서 묘하게 끌리는 여자가 저를 향해 걸어오더군요. 바로 제 예비 신부 화이였죠. 안녕하세요. 화이는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전 수줍게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화이는 한국 드라마와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도 2년 넘게 배웠고 곧 잘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많이 힘들진 않았죠. 베트남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여기 맛있는 데 많아요. 제가 소개해줄게요. 화이는 맛있는 식당과 유명한 관광지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브로커는 빠졌고 우리는 첫 데이트를 했어요. 저녁 무렵엔 제법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베트남 오기 전까지 이 결혼에 대해 비관적이었던 제가 화이를 만나고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솔직히 화이는 예쁘고 귀엽고 사교성도 좋은 여자라 탐이 났거든요. 화이씨, 정말 저랑 결혼하고 싶어요? 네, 영섭 오빠 착한 사람 같아서 좋아요. 꼭 결혼하고 싶어요. 오빠? 친척 중에도 여동생이 없어서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었기에 전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렇게 전 만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젊은 외국 여자에게 푹 빠져버렸고 어서 빨리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화이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다음날 저는 처가가 될 화이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화이의 부모님과 남동생들을 만났는데 제 조카들보다도 어린 아이들이더라고요. 저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화이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모르긴 해도 여느 어머니들처럼 자신의 딸을 잘 부탁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간단히 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제야 결혼을 한 게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전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화이는 비자 발급을 위해 몇 가지 절차를 더 밟아야 해서 우리는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화이를 만날 생각에 취해 살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안심하셨죠. 그러면서도 딴 데 정신을 팔고 일 안 한다고 잔소리를 하셨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화이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 저는 공항으로 아내를 데리러 갔어요. 이국장으로 들어서는 화이를 보니 그리움이 컸던 만큼 반가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더군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첫 대면을 했어요. 아내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어머니는 시큰둥 하셨어요. 빨랑 나와. 예약 손님 올 때 됐어.
바쁘다며 퉁명스레 절 부르셨죠. 아내와 함께 있을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붕붕 나는 듯 했죠. 그런데 저 못지않게 며느리를 기다렸던 어머니는 뭐부터 가르쳐야 하나 생각이 분주한 것 같았어요. 저는 어리고 순진한 아내가 어머니께 호되게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미리 일을 좀 배우고 내일 아침부터 같이 일하자고 했죠. 아내는 좋다며 그러겠다고 했어요. 전 그런 아내가 고마웠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아내는 그 사이 제법 일을 많이 배웠고 어느덧 식당의 일원으로 손색이 없게 되었어요. 아내는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한 덕에 손님과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일 눈치도 빨라서 일도 금방 배웠고요. 어머니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셨는지 제 아내를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가니 포기했던 제 인생이 활짝 피어나는 듯 행복했어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아내가 어리니 조심스러워 그 시기를 좀 보고 있었는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벌어졌어요. 영섭아, 내 말 잘 들어. 쟤랑은 애 만들지 마라. 알았지? 저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의 어머니라면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다고 재촉할 텐데 이상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겨우 쓸만해졌는데 임신해봐. 병원 간다고 일 빠지고 놀 거 아냐? 내 어머니지만 기가 차더군요. 임신을 하면 일 못할까봐 애를 만들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저는 화가 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께 큰 소리를 냈어요. 저도 남들처럼 애 낳고 살고 싶어요. 이 문제는 어머니가 관여할 일 아닙니다. 저랑 화이가 알아서 결정할 거예요. 이 녀석이? 장가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지 마누라 치마폭에서 놀아나? 그년이 애 갖자고 꼬시던? 이 애미한테 대들라고 시키더냐고. 어머니, 말씀 가려서 하세요. 년이라뇨. 저는 근 30년 만에 어머니께 화를 냈고 그런 제 모습에 어머니는 적지 않게 놀라신 눈치였어요. 그 소리에 놀라 아내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저는 아내를 다시 주방으로 들여보내고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저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죠. 아니, 넌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오리를 죄다 도망내 놓으면 어쩌라는 거냐고. 내가 정말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지. 미안합니다, 어머니. 됐어. 넌 나가서 상이나 닦아. 별것도 아닌 일에 어머니는 아내한테 화를 냈고 그렇게 밟던 아내는 주눅이 들어 얼굴에 그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즘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지? 원래 당신 성에 차야 되는 분이라 그래.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제가 못해서 그런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아,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어.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야. 적어놓고 저도 써먹어야겠어요. 타국 생활도 익숙하지 않은데 저희 가게에서 일만 하는 아내에게 저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고민 끝에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간다고 하고 아내와 읍내 데이트를 할 계획을 세웠어요. 아내는 처음 먹어본다며 짜장면과 탕수육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날은 그런 아내에게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며 남편 노릇을 톡톡히 했죠. 저기 봐봐, 우리 집 명섭이 아니야? 베트남에서 신부 데려왔다고 하더니 맞나 보네. 동네가 작다 보니 소문이 퍼지면 금방 어머니 귀에 들어갈 게 뻔했기에 머리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가게로 돌아왔어요. 영섭이가 베트남 색시 데리고 읍내에서 데이트하더라는 소문은 저보다도 더 빨리 가게에 도착해 있었어요. 너, 나 좀 보자. 어머니께서 아내를 불렀어요. 딱 봐도 화가 단단히 나 보이셨죠. 그냥 저랑 얘기하세요.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나서자 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시며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빨랑 오지 않고 뭘 꿈을 대? 아내는 마치 교무실에 끌려가는 애처럼
주춤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보자 하니까 네 눈엔 시애미가 만만하게 보이냐? 저녁 손님 예약 꽉 찼는데 놀다가 와? 이게 아니고요. 시끄러. 어른이 말하고 있잖아. 똑똑히 들어. 말이 좋아 결혼이지. 넌 그냥 내가 사온 식모야. 자꾸 내 아들 홀려서 어쩔 생각하지 마. 니네 나라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내 말 알았어? 어머니의 말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제게 물바가지를 뿌리셨어요. 내가 우습냐? 내 눈엔 얘 고생하는 건 보이고 네 애미 고생하는 건 안 보이든? 배은망덕한 놈 같은 이라고? 저는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엔 며느리한테 질투라도 하시는가 생각했는데 그러기엔 저희 모자가 그렇게 다정한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도록 가게에서 일만 하던 아내가 다문화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즈음 아내는 향수병 탓인지 장모님과 화상통화를 하며 울기도 하고 일할 때도 자주 멍하게 있었어요. 그러다 어머니께 혼이 나곤 했죠. 아내의 마음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불안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 베트남으로 다시 갈래요. 라고 할 것 같아 두려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다문화 학교에 보내주고 싶었고 그 때문에 한동안 어머니와 치열하게 싸워야 했어요. 학교 같은 소리 하네. 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쟤 우리 가게 일손으로 데려온 애야. 미리 경고하겠는데 혹여라도 나 몰래 엉뚱한 짓 할 생각 마라. 어머니는 제 아내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가게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하셨죠. 그러니 제 아내가 무슨 정이 있어 이곳에 살고 싶겠어요.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원해서 여기로 시집온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이죠. 고마운 사람 좋아하네. 내가 제 몸값 만들려고 그동안 부었던 적금을 깼어. 지금도 매달 쟤네 집에 돈 보내느라고 쉬지도 못하고 뜨거운 불 앞에서 이 고생인데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쟨 그냥 지 집에 돈 보내주려고 온 애야. 그러니까 간이고 쓸개고 빼줄 생각 마. 다달이 친정으로 돈을 보낸다는 건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아내는 분명 제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머니 말에 조금씩 흔들렸어요. 화이, 한국에서 사는 거 아직도 좋아? 제 물음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안엔 불신이 쌓이기 시작했죠. 만약 다달이 친정으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아내는 어떻게 나올까? 저는 확신을 갖고 싶어서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갖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거부하더군요. 저는 충격을 받았고 아내는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됐다고 했어요. 이후 우린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마치 각방을 쓰는 게 좋다는 듯 밤 늦게까지 핸드폰을 가지고 놀더군요. 가게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했고 밖에 나갈 곳이만 찾아댔어요. 그 무렵 아내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베트남 여자와 알게 됐는데 밤마다 몇 시간씩 통화를 했어요.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 방으로 무작정 쳐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노트에 베트남어로 이것저것 낙서를 해놓았더라고요. 저를 보자 화들짝 놀란 아내는 허겁지겁 노트부터 감추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노트를 뺏어서 찢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걸 왜 찢어요? 아내는 제게 화를 냈고 저 역시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나 몰래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 같아 차가운 시선으로 아내를 노려봤죠. 왜? 여기에 중요한 거라도 적어놨어? 베트남에 가서 뭐하고 살지 적어놨니? 아내는 제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조각이 난 종이를 주워 모았어요. 그 모습에 더욱 부하가 치밀더군요. 니네 집에 전화해서 얘기해. 다음 달부터 돈 못 보낸다고. 요즘 일하는 것도 영 맘에 안 들고 애 낳을 생각도 않고 방도 따로 쓰는데 우리가 왜 너희 집에 돈을 보내? 아내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소리치며 울었어요. 그 바람에 어머니가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방을 나왔어요. 웬 소란이야. 제가 뭐라고 하든? 아니에요. 요즘 일도 잘 안 하려고 해서 뭐라고 좀 했어요. 잘했다.
안 그래도 요즘 꾀가 늘었길래 뭐라고 할 참이었다. 저는 심란한 마음에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날 아침밥 먹을 시간이 다 되도록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싸한 기분이 들어서 아내 방으로 가봤더니 방은 말끔히 정돈돼 있었고 화장대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집엔 이야기 잘 하겠습니다. 돈 안 줘도 됩니다. 잘 사세요. 글쎄, 아내가 집을 나갔지 뭐예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내에게 확인도 않고 막말을 쏟아낸 제가 너무나도 한심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아내가 걱정이 되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이곳 실정을 모르는 아내를 생각하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어요.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처럼 내내 불안하기만 했죠. 저는 가게 일도 팽개치고 미친놈처럼 아내를 찾으러 돌아다녔고 3일 만에 아내가 읍내에서 베트남 친구와 함께 베트남 음식집을 연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수소문 끝에 가게를 찾아갔어요. 가보니 앞치마를 입은 아내가 있었어요. 저는 차마 아내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이유는 아내가 너무나도 밝게 웃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베트남에서 봤던 그 밝은 얼굴이 제 눈앞에 보이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밝은 여자를 데려다 지금껏 무슨 짓을 한 건가 죄책감이 들더군요. 어쩌면 아내는 어머니 말처럼 돈 때문에 저를 따라 한국에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아내의 행복을 뺏을 자격까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착각을 했던 거죠. 저는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내가 제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고 있지 뭐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아내는 많이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해선 저에게 다가와 물었죠.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갑자기 나가서 미안해요. 아내는 베트남 음식점을 같이 해보자는 친구의 말에 그쪽에 신경 쓰느라 저희 가게 일에 소홀했다고 했어요. 진작에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우리 집엔 제가 벌어서 돈 보내면 돼요. 안 그래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부담 줘서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난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같이 가서 맛 좀 볼래요? 오리 백숙만큼은 아니지만 맛있어요. 사실 제가 베트남에서도 요리를 잘했거든요. 저는 아내 손에 끌려 아내가 일하는 가게로 갔어요. 거기서 아내가 만들어준 쌀국수를 처음 먹어보게 됐죠. 낯설지만 맛이 깊은 게 우리 가게 오리백숙 못지 않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런 제 모습에 아내와 아내의 친구는 당황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저 대신 변명을 하더군요. 내가 말했지, 우리 남편 착하다고.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저런다니까. 저는 아내의 말을 통해 아내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게 됐죠. 저는 곧장 가게로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여기 가게 접고 시내로 이사가요. 뭐? 잡아오라는 애는 안 잡아오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화이가 시내에 식당 차려서 못 오니까 내가 가려는 거예요. 엄마는 싫으시면 혼자 계시던가요. 뭐? 왜? 그년이 이젠 나 버리고 저한테 오라든? 말 함부로 마세요. 어머니한테는 화이가 며느리로 안 보일지 몰라도 저한텐 하나뿐인 아내예요.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만. 됐다. 이 가게에 나 혼자 하다가 확 죽을라니까 넌 죽고 못 사는 그년한테나 가. 저는 어머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짐을 쌌어요. 그리고 다음날 당장 아내가 있는 가게로 갔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곳에 번듯한 신혼집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아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저는 두 사람 중에 결정해야 한다면 내 선택은 당신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아내는 감동했는지 말없이 그저 웃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 친구가 하는 쌀국수집에 나갔어요. 아무래도 외국인 여자 둘이서 가게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함께 있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가게는 아주 잘 됐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대기표를 받고 줄을 서야 할 정도로 동네에서 유명한 가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부동산에 들러 조금 더 넓은 가게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털어 베트남 요리 전문점을 차렸어요.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이었죠. 다행히도 가게는 성황을 이루었고 아내와 아내 친구는 신이 나서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하는 재미에 빠졌어요. 무엇보다도 눈에 띄게 밝아진 아내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손님 중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저희 어머니였죠. 근 2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그 사이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아내는 어머니를 보자 눈물을 쏟으며 혼자 계시게 해서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는 너무 힘이 들어서 최근에 가게를 끝내 접었다고 했어요. 어쩌고서나 궁금해서 들렀다고 하셨죠. 가게를 둘러보신 어머니는 한 그릇에 7,000원 하는 국수를 팔아봤자 얼마나 남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슬쩍 월 매출을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저희 가게에 나오셔서 손님 맞는 일을 시작했어요. 일손이 딸려 직원을 뽑을 예정이었는데 돈 아깝게 사람을 왜 쓰냐며 당신이 그냥 하신다고 고집을 피우셨거든요. 힘드시다고 아무리 말려도 한사코 소일거리로 당신이 하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어머니는 이제 쌀국수 매니아가 되셨죠. 이렇게 싸고 든든한 음식이 어디 있냐고 하시면서요. 아내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됐는지 철철이 한의원에 모시고 가 보약도 지어드리고 안마기까지 사드렸어요. 어머니 역시 제 아내를 세상에 둘도 없는 며느리라며 자랑하기 바쁘시고요. 비온 뒤 땅에 굳는다고 누구보다 서로를 챙기는 어머니와 아내를 보면서 내 인생의 봄날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힘들게 이룬 가정인 만큼 지금의 이 행복을 지키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빕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